산들이 올라와서 쌓여서 그 용암이 흘러나와서 쌓여진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가운데 홈이 트여서 있는데 이것을 해저산맥, 해룡이라고 불러요. 바다 밑에 높이가 1000m, 2000m 되는 이런 높은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달라질 수 있느냐, 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들도 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하면 이 껍데기, 딱딱한 암석층이 있는데 우리 지구는 몇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딱딱한 암석층이 지각이라고 불리시는 거고 그 밑에 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혹시 학생들 알아요? 지각 밑에 있는 층 멘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외해, 그 다음에 내해,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멘틀은 이게 온도가 높습니다. 뜨거워요. 이 표면은 차갑지만 밑에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이라는 부분은요, 특히 이 멘틀의 윗부분, 그 딱딱한 지각 밑에 부분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한 반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자면 고추장과 같아요. 고추장. 네, 된장이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색깔이 조금 그래서 고추장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고추장 비슷해요. 여러분 고추장을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위에 무거운 걸 올려놔도 얹혀져 있을 수 있어요. 쇠판을 얹혀놔도 얹혀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액체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옆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위로 이렇게 놔 있을 때는 떠 있지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지각이 움직일 수 있는 원리도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탈구조론이라는 그 지질학 이론에서 오늘날은 지질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동하는 것이 측정이 가능해요.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냐면 한 수센티미터, 기껏해야 10cm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느린 속도로 1년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사실을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륙 이동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현재 과학자들은 지금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면 옛날에는 쭉 그렇게 움직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이 그렇게 벌어지려면 수억 년 걸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스나이더가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느려져 가지고 현재는 거의 멈춰버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확 빠른 속도로 초속 몇 미터 정도의 그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었고 이게 현재는 멈춰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은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대륙들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덩어리였던 땅이 이것이 이동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로 왔다고 보는 건데 우리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이 빠른 속도로 갈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홍수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홍수가 일어나느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지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성경 지식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구 모형이죠? 여기가 무슨 대륙일까요?
그리고 아프리카입니다. 이것이 아라비아 반도.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뭡니까? 홍해라는 겁니다. 홍해. 여기 이집트에 종살이라고 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 출애굽한 그 경로가 어떤 코스였는지 이것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홍해는 이렇게 긴 바다가 있는가? 여기 궁금합니다. 이 홍해의 요 끝머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기 아주 좁은 그 바다 해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홍해예요. 오데스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갈라진 좁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갈라져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다를 이게 뭐죠? 사해라는 거죠. 사해. 그리고 쭉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좀 큰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두 개의 호수 사이에 흐르는 강을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물살이 여기에 왜 깊은 이렇게 갈라진 바다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갈라져 있냐? 이게 바로 땅들이 갈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서서 여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두 대륙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고요. 여기도 조그맣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르단강 그리고 사해가 깊은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갈라지는 부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지형의 내용도 좀 이해하시기 쉬워요. 자,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이렇게 갈라지면 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갈라지게 되면 말이죠. 요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게 갈라지게 되면 밑에 있는 맨기둥이 올라가서 채워주게 됩니다. 이게 이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녹아가지고 용암이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올라와가지고 용암이 돼서 자꾸 쌓이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양쪽 대륙은 자꾸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밑에서 올라와서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000m, 2000m만 이렇게 쌓여 올라가다가 뜨거우니까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 위에 있던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게 될 거 아닙니까? 양쪽 대륙으로 넘쳐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이 갈라질 때 조용히 갈라지는 게 아니라 땅이 갈라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갈라질 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그 에너지를 전달받아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지진에 의해서 물결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현상을 뭐라고 해요? 쓰나미, 케이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치는 데다가 조용히 넘치는 것도 아니고 큰 해를 일으키면서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지구적인 홍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부 지역만 갈라진 게 아니라 이게 뭐 지구 전체가 갈라졌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일은 현재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땅, 지구 여기저기서 갈라졌다면 바닷물이 넘치는 그런 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것이 갈라지면 뜨거운 그 마그마, 용암이 올라오게 되니까 바닷물과 만나가지고 스팀이 발생하게 되겠죠. 끌어오르면서 그냥 뜨거운 스팀이 하늘로 뻗쳐 올라갈 겁니다. 그 스팀이 하늘로 올라가서 응결돼서 떨어지면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진 그런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도록 비디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앞부분을 조금 어둡게 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멋있는 비디오라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실감나죠? 네, 이런 식으로 홍수가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강물이 범람한 홍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과 과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홍수가 이미 일어난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땅이 갈라진 것, 일본 옆에 땅이 바다 밑이 갈라진 것, 이것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고 이것이 해일을 일으켜서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것이 뒤쪽은 발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앞부분. 이것이 일본 해일 사건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일부 조금 달라질 것인데 이런 큰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만약 지구 전체에서 이런 큰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에서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조금 볼륨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서? 네, 조금 낮추는 게 좋겠네요. 됐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아주 촉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헤이를 휩쓰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암석들을 막 부스러뜨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많은 퇴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꺼운 퇴적층이 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생물들이 죽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10여 년 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죠. 인도양 해일 사고. 이때는 수십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런 지각 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두꺼운 퇴적층이 쌓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속에 많은 생물들 시체가 남게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날 화석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다음에는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좀 평탄할 거예요. 그렇죠? 바닷물이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평탄한 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물이 많이 빠져나간 곳은 깊은 골짜기도 만들어지겠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지구 표면에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만약에 이와 같은 결과들을 지구 전체에서 발견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에 대한 증거들, 그게 있는지 이제 찾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2시간 강의니까 10분 휴식하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우리 여기 바깥에 우리 한창조과학회에서 바로 이와 같은 비디오들 그리고 책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된 자료들, 여러분의 신앙을 보는 자료들 저 바깥에 비치해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구입했습니다. 1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 홍수가 지나가는 잡초를 찾아보면 실제로 이런 전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면 그 잡초가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다가 휩쓸고 지나가는 홍수라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이 평탄한 표면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지구 표면에 평탄한 지형들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뭐냐면 제가 인천공항을 가면서 인천 갯벌을 찍은 사진입니다. 인천공항에 보시면 이 밀물선에 차가 타기 때문에 들락날락거리거든요. 그러면서 낮은 곳을 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형이 형성이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복이 있었던 땅이라 할지라도 바닷물이 들락날락거리면 낮은 곳을 평탄하게 메우고 높은 부분이 남게 됩니다. 지금 그 갯벌들, 인천 부분의 갯벌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평탄한 땅이 있습니다. 물이 드나드니까 이건 현재 그렇게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되는 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평탄한 땅이 바다에서 여러 시간 떨어진 내륙이 현재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옛날에 거기도 바닷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내륙 지역의 땅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탄한 땅들이 있는 것을 지금 이곳은 제가 방문했었던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도 땅이 평탄하고 신기해서 제가 비행기 위에서 찍었어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 땅이 여러 배 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동유럽에 있는데 일부 지역만 조금 굴곡이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평탄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기가 아주 특이해요. 이 나라 국기는 네모에다가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밑에는 하늘색, 아래는 노란색으로 칠하면 이 나라 국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다 지평선이 보이기 때문에 위는 하늘이니까 파랗게 표현을 했고요. 아래쪽은 땅인데 여기에 채워나 무슨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가지고 여름철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노랗고 위에는 파랗고 이렇게 그린 게 이 나라의 국기. 근데 이런 평탄한 땅이 어떻게 묵지에 대립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그냥 빗물에 의한 침식은 자꾸 땅을 굴곡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평탄합니다. 미국에도 이런 땅이 많아요. 미국에는 얼마나 평탄한 땅이냐면 우주선이 활주로를 쓰는 자연 비행 착륙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평탄한 땅들이 많아요. 이것은 바로 물의 자극, 특히 바닷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냐면 데스밸리라는 곳인데 그랜드 캐니언 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황량한 그 사막이 보입니다. 이 사막이 얼마나 평탄한지 알고 있어요. 평탄한 땅이 보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평탄하다. 그런데 멀리 보면 산 봉우리들이 쭉 남아있어요. 이것들은 퇴적물들로 덮이고 위만 남아 보이고 이 퇴적물들을 어떻게 쌓아진 것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지금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사막이기 때문에 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평탄한 땅이 쌓여질 수 있는가. 바람을 가정해 볼 수 있지만 바람에 의한 퇴적지는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모래원도 흐르기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평하다는 자체는 물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지형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지층은 밑에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얼마나 쌓였고 어떻게 쌓여져 있느냐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이 지역이 나타납니다. The Grand Canyon. It stretches for 270 miles along the Colorado River, 18 miles across at its widest point. It reaches almost a mile deep in places, but numbers can't begin to convey the spectacle of the largest canyon. 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평탄한 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몇 시간 바라면 이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죠. 평탄한 땅인데 갑자기 절벽이 보입니다. 깊은 계곡, 엄청나게 큰 계곡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쌓여진 토사들이 어떻게 퇴적이 되는가 보면 The Grand Canyon offers not only incredible beauty, but also startling evidence of the work of nature. To stand at the edge and look below is to take in an expanse of rock representing a major part of Earth's history. To most geologists, the colored layers tell of tropical seas, high deserts, swampy lowlands, and sluggish rivers.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꼭 식은 똑같아요. 좀 더 표현하자면 무지개떡? 색깔이 서로 다른 층이 수평하게 쌓여져 있다고요. 바로 이런 수평한 퇴적층이 어떻게 이렇게 넓게 쌓여져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뭐 빅버드하고 밑에 하천 조그맣게 흐르는 하천 콜로라도 강이 있을 뿐이지 여기 그것을 퇴적시킬 만한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왜 이렇게 두꺼운 퇴적이 쌓여요? 이렇게 두꺼운 계곡은 이 넓은 계곡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의 어떤 격변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런 건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첫째로 노아의 홍수의 증거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꺼운 퇴적층이 대륙마다 덮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그랜드 캐니언의 경우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매년 여기를 탐사 여행을 합니다.
강의실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탐사 여행들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탐사 여행을 하고 있고 외국에 나가서 특히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서 이 탐사 여행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냥 막연히 관광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고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과 연결한 지구의 역사를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 두꺼운 해적층이 어떻게 쌓여졌느냐? 이것은 대불수한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의 일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와 같은 두꺼운 해적층이 여기만 쌓여진 것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대륙마다 쌓여져 있고 75%의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쌓여졌는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수평하게 쌓여진 지층들이 있죠. 이 밑에는 경사진 지층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 그 위에 있는 수평한 지층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대부분이 쌓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태수층이 덮고 있습니다. 대륙마다. 그리고 이것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두꺼운 해저층이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노아의 홍수 기간 중에 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들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전체가. 만약에 이것이 짧은 기간 쌓여지지 않고 이게 수억 년에 걸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 식의 지질 시대에 걸쳐서 쌓여진 것이라면 이건 이미 말라버렸고 딱딱하게 굳어진 암석층이었기 때문에 눌러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휘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구부러져 있어요. 어떤 곳은 아주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이 갑자기 쌓여졌기 때문에 미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축축한 젖어있는 상태에서 눌렀기 때문에 이게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지층이 얼마나 넓게 쌓여져 있는지, 이 지층을 쭉 따라가 보면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지층 중에 어떤 한 지층, 3층, 모래가 쌓여진 지층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런 범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도는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 이 윗부분은 캐나다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큰 땅이 우리나라의 수십 배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어떤 한 지층을 쭉 따라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노랗게 표시된 부분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모래가 그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캐나다까지 꽂혀 있습니다. 그 지층이. 이 모래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넓게 퇴적이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넓게 평평하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강물 안 돼요. 강물이 흐르는 곳, 그 온전한 퇴적을 하지 땅에는 퇴적 못합니다. 바람도 이렇게 넓게 불지 않아요. 빙하도 그 흘러가는 데만 쌓지 다른 데 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 넓게 퇴적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여기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넓게 쌓여질 수 있었던 것은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밑에 침강해가지고 바다였을 때 이때 퇴적이 됐다. 그리고 들어올려져가지고 육지가 되었을 때 그때 또 많이 깎이고 다시 침식돼서 내려간 다음에 또 그 위에 퇴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지층이 쌓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루처럼 서로 다른 물질이 쌓여져 있거든요. 모래가 쌓여진 층, 자갈이 쌓여진 층, 석회층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이 쌓여져 있는데 이건 왜 다르냐? 이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쌓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은 뭐냐면 지금 이 지층 보시면요. 밑에는 점토가 쌓여진 거고 위에는 모래가 쌓여진 겁니다. 점토층 그 다음에 상층이에요. 이 지층의 경계를 보면 대단히 깨끗하죠. 이것은 바로 물속에서 계속 쌓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육지가 됐다가 처음에 점토가 쌓여진 상태에서 육지가 올 때 가지고 오랫동안 침식을 당하고 밑에 내려가서 모래가 쌓여졌다면 이 면이 매끈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지금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왜냐하면 침식이 대패로 민 것이 그렇게 침식이 안 돼요. 울퉁불퉁하다. 이게 내려가서 쌓여지게 되면 층과 층 사이가 굴곡이만 이 사이에 많은 이물질이 끼어 있어요. 자갈 같은 거 부서진 것들이 사이에 끼어 있고 식물들이 자랐던 흔적들이 남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여지는 그 시루떡들 요 사이의 경계가 매우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들락날락거리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물속에서 계속 그렇게 쌓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은 뭐냐면 물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물질들이 층을 이루면서 쌓여질 수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잘 봐요 학생들. 모래나 점토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또 내려가서 쌓여질 때는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리돼요. 자, 분리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You've all seen what muddy water looks like. It's the sediment mixed in that gives it its color. 지금 모래와 점토 같은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걸 섞어놓고서 가라앉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가라앉을 때 층이 나뉘어지는 현상을 잘 봐요. As long as the water keeps moving around, the sediment stays mixed. But as soon as it stops, the sediment settles out and forms a layer right there in the bottom. 나뉘어진 거 보셨어요? 네. 이렇게 가라앉을 때 물질이 나뉘어집니다. 물은 그렇게 나누는 작용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분급작용, 소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루떡 같은 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물속에서는 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헤일과 같은 현상이 아까 있다고 했죠. 물속에 이 헤일이 들어가게 되면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지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mixture is heavier than the clear water, and when it breaks loose, it stays together in a unit, flowing underneath the lighter water in the same way water flows under air. And it can flow about as fast, too. Even on very gradual slopes, turbidity currents can reach speeds of more than 60 miles per hour. So in a very short time, these flows can spread sediment over a very wide area. These kind of 이렇게 퇴적물들이 이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쌓여지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에 있는 퇴적물이 움직여와서 쌓여지고 이러면서 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륙에 쌓여진 이 퇴적층들을 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쌓여진 지층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루떡 모양의 층이 침식된 흔적이 없이 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여기는 지금 모래가 쌓여져 있지만 여기에 커다란 바위도 들어있습니다. 바위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크기의 바위가 있냐면 여기 사람이 보이죠. 사람 위에 바로 이만한 크기의 바위가 들어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것이 모래들과 함께 이동해서 쌓여집니다. 여기 박혀있다고요. 이걸 움직이려면 그걸 움직일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물질에 의해서 이동이 돼야 됩니다. 바람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저걸 움직이지 못해요. 웬만한 하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렇게 큰 바위는. 이것은 강력한 홍수물, 헤일과 같은 그런 물이 아니면 이걸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큰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물질이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 퇴적층이 있다는 사실, 그 특징들을 보셨죠? 이걸 보면
바로 대규모의 홍수, 해일과 같은 것이 일어나 쌓여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속에서 생물들의 시체가 무수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생물들의 시체가 발견이 된 걸 뭐라 그랬죠? 화석. 화석을 보십시오. 네? 자, 이거 화석입니다. 큰 생물들의 뼈 화석이 남아있네요. 근데 잘 보십시오.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동물들의 시체들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생물들의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생물들이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 중에 화석이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거의 만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물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다른 생물들이 다 분해합니다. 뜯어먹고 나중에는 뼈가 남지만 뼈조차 개미가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흔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석은 현재 거의 안 만들어집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덮어주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해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두꺼운 폐쇄물이 꽉 쌓여져 가지고 공기와 물을 짜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생물이 분해되고, 근데 두꺼운 폐쇄물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은 홍수밖에 없다고. 또 홍수에 의해서만이 이 화석이 이렇게 잘 보존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석들은 바로 홍수, 과거에 있었던 대홍수,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화석들 중에는 정말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석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 생물은 뭡니까? 새우. 새우는 바스러지기 쉽지요. 더듬이, 다리, 이거 쉽게 바스러집니다. 근데 이 새우의 경우는 다리에 털까지 보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폐쇄물을 확 덮어가지고 분해될 틈이 없어서 것입니다. 특이한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이 생물은 무슨 생물이죠? 해파리입니다. 잘 아시네요. 해파리는 좀 징그러운 것들도 많지만 독도 들어있고요. 근데 어떤 생물은, 어떤 해파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부어오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첨가물질이 나와가지고 밤에도 밝게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 생물인데 보통 해파리는 화석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네, 뼈대가 없잖아요. 물랑물랑한 것만 되기 때문에 쉽게 화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파리가 이게 떠내려와가지고 이게 해변에 있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맙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 해변에 있는 거.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걸 해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해파리 나오면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그물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파리 화석도 많이 발견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결 무늬가 느껴지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해파리가 이렇게 여러 개, 여기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갑자기 두꺼운 폐쇄물이 쌓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해가 될 틈이 없이. 그리고 떼죽음을 당한 그런 생물들의 화석도 많이 발견됩니다. 한꺼번에 잔뜩 매몰이 됩니다. 이 물고기들, 떼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어떤 생물들은 한데 어울려 살지 않는 육지 생물하고 바다 생물도 뒤섞인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건 바로 그 바닷물에 의해서 휩쓸려진 생물들의 시체가 한꺼번에 매몰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화석들이 땅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생물들의 화석을 떼다가 상점에서 이렇게 팝니다. 여기 보시면 물고기 화석들이 잘 보존 상태로 진열되어 있죠? 이걸 팔아요. 얼마나 많은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문을 안 닫아요. 땅속에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시체들이. 이게 뭐 쉽게 찾는 것도 아닙니다. 잘 쪼갰을 때 아주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많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보존된 것들을 이렇게 판매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중에서 몇 가지 더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생물은 이거는 물속에서 살았던 공룡의 일종이에요. 학생들은 공룡 좋아하는데 이건 어룡의 일종이에요. 근데 뼈들이 잘 보존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새끼가 있습니다. 이거 새끼라는 거 어떻게 하냐? 눈이 애미를 닮았다고 보이시죠? 그런데 이 새끼가 아직 어미의 몸속에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애미는 주둥이가 길고 이 새끼의 주둥이가 몸속에 아직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출산하는 중입니다. 애를 낳고 있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몸이 다 빠져나오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순간에 그냥 팍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물고기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비늘 하나도 들어짐이 없죠. 그런데 이런 물고기 봤습니다. 이건 뭐 하다가 죽은 겁니까? 먹다가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일간들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물고기도 먹다가 죽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먹다가 죽었습니다. 먹다가 죽은 물고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어떤 한 순간에 갑자기 매몰이 됐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식물의 화석들도 있습니다. 이 식물의 화석도 종체로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낙엽 떨어지면 곧 말라버리잖아요. 물에 떨어지면 썩어버리고. 그런데 생생하게 잘 보존된 식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홍수에 떠밀려 내려서 폐질이 된 그 지층 속에 이 식물 잎사귀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도 공룡이 있네요.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해남입니다. 해남. 남쪽과 끝에 해남. 해남에 공룡 박물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룡의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본 건데 여기 그런 재미난 그 공룡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가보면 이 공룡 발자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룡 발자국에 화석이 만들어진 것, 이것도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자국을 남겼을 때 그게 화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뭉개지잖아요. 그러나 이 생생한 이런 화석이 남아있다는 것, 발자국, 새 발자국 화석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이 진흙에 찍힌 다음에 빠른 속도로 다른 물질이 와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암석화되었는데 그 윗부분에 있는 지층이 틈하에 약한 것일 경우 그게 벗겨져 버려가지고 밑에 딱딱한 지층에 찍힌 그 발자국 화석이 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발자국 화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공룡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또 이런 화석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석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생물 지금 보시는 거 뭐의 화석일까요? 나무 화석입니다. 이 나무가 돌덩어리로 들어가요. 겉보기 꼭 나무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죠. 나무가 돌로 바뀌어집니다. 나무 나이테도 있고 껍데기도 잘 보여요. 이것이 미국에 널려져 있는 곳이 많아서 여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황량한 사막입니다. 근데 화산재가 잔뜩 쌓여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다 화산재입니다. 이 화산재가 그 산화돼가지고 광물들이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주 참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를 페인티드 데저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페인트 칠한 사막이다 그러는데, 지금 잘 보시면 막 그 통나무 널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들이 잔뜩 모여진 부분에 이 국립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통나무들이 어떻게 해서 화석이 되느냐, 제가 잠깐 설명드리다 들어서, 이 생물의 화석을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규화목, petrified wood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뜻은 돌로 변한 나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냐면, 홍수에 의해서 나무들이 떠내려가다가 이 홍수물이 많은 화산재를 포함하고 있었대요. 이 화산재는 돌가루 성분입니다. 이 돌가루들이 물에 좀 녹아요. 그러면 그 떠내려간 통나무들이 돌가루 성분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돌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산재가 많이 녹아있는 그 홍수물에 의해서 이렇게 변할 겁니다. 나무나이트도 보셨죠? 근데 이게 홍수가 떠내려갔다는 거 어떻게 하냐? 지금 관찰해 보시면 알 수가 있지만, 이 나무에 뭐가 안 보이냐 하면 가지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안 보여요. 여기는 둥치만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나무들이 쓰러져 가지고 떠내려왔다는 것을 말해요. 떠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지는 다 부러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홍수물의 이동이 해가지고 그 사이에 화석화된 것이 물이 빠지고 나니까 남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 홍수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 지역에 살았던 나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땅속에 매몰이 되고 지하수에 흘러가면서 화석이 됐다. 지하수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아마 나무 껍데기라든지 나무 나이테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들이 분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보존 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짧은 기간 동안에 홍수물에 의해서 화석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화목 화석 만들어진 것, 이걸 보면 우리는 과거의 노아의 홍수 때 땅들이 갈라지면서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사막에 그 화산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가도 화산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화산 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화산재와 함께 섞여진 홍수물에 이렇게 규화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규화목이 있습니다. 이 규화목은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속에 있는 화석들, 이 생물의 화석이 현존하는 생물의 화석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그것도 제가 보여줄게요. 몇 개지만 한심하네요. 지금 이 생물의 화석은 뭡니까? 네, 불가사리예요. 요거는 암석 속에서 발견되는 불가사리. 이건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생물의 불가사리 같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생물은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홍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매몰이 돼서 잘 보존된 상태로 나타난다. 홍수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 화석은 이건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똑같으니까. 이 생물은 뭘까요? 가재입니다. 가재. 똑같잖아요. 뭐 암석 속에 들어있는 거나 현재 존재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생물은 지렁이 똑같아요. 호수까지도 똑같아요. 구부러지는 모습. 요거는 뭡니까? 잠자리. 똑같죠? 요것은 새우. 이것은
귀뚜라미, 땅속에서 발견되는 이 귀뚜라미 아마 그 연대를 얘기한다면 진화론자들이 뭐 몇천만 년, 몇 백만 년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현재 발견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화론하고 관련시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상 다윈이 직접 목격한 것이 한 종류의 생물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 이것만 관찰을 했어요. 실제로 다윈은 갈라파고스라는 섬을 여행을 하면서 그 참새 종류의 부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부리 종류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고서 뭘 주장했냐면,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원래는 공통의 조상이 있었는데, 박테리아나 아메바 같은 이런 공통의 조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해가지고 물고기로 된 것, 개로 된 것, 무슨 사슴으로 된 것, 인간으로 된 것,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다는 그런 가설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생물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이것을 전체 생물에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생물이 조금씩 한 종 안에서 변화되는 것, 우리 사람이 다른 것, 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진돗개도 있고, 추와와라는 것도 있고, 뭐 발가락도 있고, 여러 종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진화가 아니고, 이거는 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이. 그러니까 다윈이 목격한 것은 참새 주둥이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본 거예요. 또 거북이들 모습이 조금 다른 것, 이런 변이들을 관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종류,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그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확대 해석한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화석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화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달라져서 되니까. 근데 실제 화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 화석은 옛날 생물이나 지금 생물이나 똑같아요.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아서 똑같아. 그리고 다른 생물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생물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 이건 고양이, 이건 사슴, 확실하게 분류가 되지 요 사이에 연결되는 중간 고리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발견된 이 생물의 화석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내세웠을 때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중간 생물이 없을 거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많이 발견을 한다면 중간 생물이 화석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중간 생물의 화석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단 몇 개, 시조새를 비롯한 단 몇 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중간종이 아닙니다. 만약 중간종이 나오려고 한다면 그렇게 몇 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수히 많이 나와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은 현대 과학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의 연구가 진화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일수록 이 진화론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해요. 성경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대 과학이 말해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진화론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진화의 증거가 없습니다. 화석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벽병에 의한, 즉 대홍수
수리하기 위한 지형들이 지구상에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격변 아니면 대홍수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지형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사 여행을 하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미국 자연 캐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그 지층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수평한 줄무늬 보이세요? 사진이 조금 화면이 약하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층위를 보면 이렇게 수평하지가 않고 여기는 경사진 지층들이 나타납니다. 막 엇갈려 있어요. 이런 경사진 정리는 어떤 경우 나타나는가 하면 방향이 바뀌는 물질에 의해서 폐적이 됐을 때 일어납니다.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강물이거나 아니 강물은 변함이 없죠.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강물 말고 방향이 바뀌는 뭐가 있을까요? 바람. 네.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불 때 막 이렇게 쌓이다가 또 방향이 바뀌면 이쪽으로 이렇게 쌓여질 수 있죠. 그래서 엇갈리는 이런 경사진 층이 사층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헤일입니다. 헤일은 왔다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방향이 막 바뀌고 그것에 의해서 쌓여질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이 사층위는 이거는 바로 바다에 의한 사층이라는 것을 사이에 가벼운 그 수평한 길 이것은 헤일이 방향을 확 바꿀 때 분명을 평탄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앞에 보이고 네, 지금 사진이 조금 보셔주시면 되는데 경사진 이런 층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가 수평한 것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평한 지층이 만들어진 것은 바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이 헤일이 움직일 때 빠른 속도로 방향이 바뀌면 표면을 평탄하게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경사진 층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방향이 갑자기 많이 바뀌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이런 수평한 면이 생기고 그 사이에 경사진 지층이 생깁니다. 그런 층위가 몇 시간을 달려가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대규모로 이런 층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헤일에 의한 회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층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쌓여진 것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게 구부러진 지층입니다. 이런 미처 구부러지기 전에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구부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와키산맥입니다. 산맥 전체가 지층들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나 하면 아까 헤일에 의해서 노아의 분수대 두꺼운 폐적층이 쌓여진다고 했죠. 이 지층들이 대륙들이 이동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주름이 잡히면서 스폭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맥이 바로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풍수 때는 높은 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산들이 나중에 노아의 풍수가 끝나는 그 후반부에 가서 주름이 잡히면서 솟아오르는 그런 산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겁니다. 만약 현재처럼 천천히 느린 속도로 쌓여진다면 절대로 이와 같이 큰 규모로 이루어진 이런 대스폭 산맥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 부러지지 이렇게 이런 스폭 산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보이는 조그만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랜드 캐년
줄기, 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평탄한 땅인데 수직절벽으로 깎여져 있죠. 그랜드 캐년 그 큰 것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깎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조그만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수평한데 수직절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아주 갑자기 깊은 계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곡이 그냥 오랜 세월에 걸친 하천의 침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천천히 흐르는 하천의 침식으로 이런 지형이 안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여기 이런 가파른 계곡, 이런 모서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가짐이 눈물하게 되어있겠죠. 그러나 여기 이런 식의 지형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지질학자들이 이런 큰 격변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랜드 캐년에서 이 넓은 계곡, 엄청난 큰 계곡인데 이 계곡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바로 여기 흐르는 하천, 요 콜로라도 강이 따뜻한 거예요. 이 콜로라도 강은 내려가서 직접 보면 폭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강이고 평소에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느리게 조금씩 깎여가는 속도로 이걸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년 흘러가면서 깎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만들어진 계곡이 아닙니다. 왜? 무슨 규모로 맞지만 이 조그만 강은 아무리 오래 흘러도 넓은 계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오랜 세월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이 면에 많은 암석들의 부수고기들이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풍화됐으니까 쪼개진 것들이 떨어져서 쌓여져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비교적 깨끗합니다. 이것이 몇 천만 년이라는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서리도 상당히 각이 져 있습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눈을 가지고 보면 이건 오랜 세월에 걸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당하냐면 홍수로 쌓여졌던 그 퇴적질이 이 홍수물이 빠져나갈 때 어떤 부분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거기를 깊게 파게 되겠죠. 그래서 캐년을 만들게 됩니다. 캐년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빗물이 모여서 거기를 흘러가게 돼요. 물은 자연히 낮은 곳을 흐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이 직접 깎은 게 아니에요. 홍수물이 깎은 다음에 거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천이 형성이 돼서. 이것을 현대의 지질학자들은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는 걸 전혀 생각지 못하니까 현재 진행되는 이 하천이 깎는 속도로 오랜 세월을 깎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이렇게 굵은 엿을 잡아 늙어가지고 긴 엿으로 만든 것과 말하자면 큰 사건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작은 사건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바꾸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펜펀치로 강하게 맞고 나가 떨어진 거를 작은 펀치, 잽으로 100대 맞고 떨어졌다, 케어됐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면 여행하실 때 세계로 여러 곳에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격변에 의한 것이다 한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형, 이것도 그랜드 캐년 부분에 있는 지형입니다. 여기 캐년이 있잖아요. 깎아진 거. 요게 이런 지형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지층이 생겼을까? 이것은 이 지층이, 여기 이 지층이 몇 시간 떨어진 딴 곳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층이 여기를 다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를. 그런데 다 깎여버리고, 그것도 수평하게 깎여버리고, 강한 요 부분만 남겨집니다. 이와 같은 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람이나 하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를 덮었던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싹 돌을 깎아버리고 윗부분을 강한 부분들만 남겨놓게 되면 이런 지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지형들입니다. 위를 보면 다 연결이 돼요. 근데 나머지는 깎여져 있습니다. 강한 부분이 남아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수평한 지층이잖아요. 쭉 쌓여서 옵니다. 근데 수평하게 다 깎여버리고 극히 일부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홍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오랜 세월에 의한 풍화가 아니라는 것이 뭘로 들어가냐면 이 주변들이 깨끗해요. 이것이 부스러진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홍수에서 다 씻겨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먼 바다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잔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 위에 쌓여진 지층, 이 수평한 지층들 말입니다. 이 지층들은 대부분 노아의 홍수 때에 쌓여집니다. 그럼 뭘 보면 아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수평한 지층 위에서만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 아래 지층에서는 화석이 발견이 안 돼요. 왜냐? 이 지층, 이 부분의 지층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쌓인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매몰이 된 거니까 생물의 시체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화석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물이 생존했어도 화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석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화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경계를 해가지고 화석이 나타나는 지층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생대들, 현대 지질학자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쌓여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세분화하는데 그 맨 밑에가 캄브리아기 지층입니다. 그 캄브리아기 이전에 화석의 생물이 안 나타나는 이 지층을 성캄브리아기 지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론자들의 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왜 성캄브리아기 지층, 요 아래 지층은 생물이 없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물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서 발견되는 생물들의 조상들이 그 밑에서도 원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미생물로 느껴지는 그런 생물인지 먼저 분간이 안 되는 것만 나오지 제대로 된 생물은 여기서부터 갑자기 나타납니다. 오생대 캄브리아거든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이 지층들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사라진 것을 말해줍니다. 1년 기간 중에 대부분이. 그런데 바로 현대의 지질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생각지 않고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쌓였다고 보게 되면 천천히 이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내용 전체의 흐름을 이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밑에 용암이 올라오니까 바닥 밑에서 막 쌓여 올라가지고 갈라질 때 진동이 해를 일으키면서 바닷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이 해일에 의한 움직임으로
바위들이 막 부스러지고 모래자갈 전투가 만들어지면서 수평한 지층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 위에 75%를 넘는 지층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생물들의 시체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화석으로 발견된 거고요. 또 한편 이 갈라져서 용암이 솟아오르는 이 해저 산맥이 이제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들어올려졌었는데 이제 점차로 식어버리게 되면 이게 내려가게 됩니다. 무거워지니까 도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륙 위를 휩쓸었던 그 바닷물이 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바다가 점점 면적이 넓어지고 이게 내려앉게 되면 대륙을 덮었던 물이 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휩쓸고 지나가는 곳에는 깊은 캐니언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표현합니다. 이제 굴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물이 많이 휩쓸고 지나가는 곳은 캐니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지형들을 잘 조사해 보면 어떤 게 많으냐면 삐죽삐죽 기둥 모양으로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여기에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터키 이런 지방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한 분씩 있어요. 네, 저렇게 계십니다. 그런데도 가보면 거기도 삐죽삐죽한 바위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 이것도 바로 그런 식으로 침식당하고 강한 부분들이 남은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지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을까 생각하고 이 내용들을 암시해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나타내서 시편 104편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처음에 육지가 드러날 때 과정으로 해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처음에 바닷물을 한 군데로 모으셔가지고 육지가 드러나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구절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고 했죠. 깊은 바다로 덮었다. 그래서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이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그걸 덮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지구가 있을 때는 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신학자들도 이 실제와 성경의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 쏘기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화주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이것은 덮었던 대륙을 덮었던 물이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의화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가는 이때에 바로 주름들이 잡히면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서 그 쌓여진 지층들이 주름이 잡혀서 높은 산들이 만들어지고 낮은 계곡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과 그것이 일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혹시 초기에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 마지막 구절도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 이후로 바닷물이 다시 육지로 와서 홍수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약속이 틀려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오히려 노아의 홍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잘 보면은 정말 참 일치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이런 내용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상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서사시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은 사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도 지구 전체를 보는 일이 없었어요. 방주 안에서 봤으니까 일부만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기억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직접 이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바로 인간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과 실제가 잘 연결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진화론의 공격을 받고서 자꾸 믿음을 잃게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심하다, 이게 오류가 있는 책이다, 참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침서는 어떻게 써야지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나타나는 화석들을 보면 밑에는 조개 종류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물고기 종류들이 많고 그리고 양서류, 타충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이제 화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닷물이 육지를 올라가면서 산을 덮은 그런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빗물이 내려가지고 강물이 범람한 홍수가 아니라 이건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가는 홍수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지층에 어떤 생물이 들어있겠습니까? 원래 밑에 사는 생물들이 들어있겠죠. 그 생물들이 뭐겠어요? 바다 밑에 사는, 밑바닥에 사는 생물들. 조개들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개 종류들이 맨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쌓여지는 것은 물에 떠서 사는 생물들이 죽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쌓이게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지로 올라가면서 낮은 지역에서 사는 생물이 죽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위에 지층에는 높은 지대에서 사는 생물들이 죽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그 생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죽어 들어가는 것, 나중에 죽어 들어가는 것, 그 차이가 생겨서 대체로 저와 같은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생물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아니라 결국 같은 시대에 살았던 생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시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시대에 같이 생존했던 그런 생물들이 단지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의 차이 때문에 위에 지층 또는 아래에 지층이 모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공룡은 어떤 생물이었을까? 우리 진화론에 따르면 공룡은 중생대에 살다가 멸종한 생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신생대 맨 끝에 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생물은 만난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결코 공룡을 본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공룡이나 인간은 같은 시대에 생겼던 생물입니다. 단지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다 그런 것이죠. 실제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자국이 같이 찍혔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하는 강사님께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남은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다 방주에 탈 수 있었겠느냐 이 문제. 방주에 태운 생물들은 어떤 생물이냐면 육지에서 공기로 호흡하는 생물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들만 태운 거예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들은 치와와, 세파트, 발가리, 진돗개 이런 개들이 있었을 텐데 그 대표들을 다 태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종족을 보존한다면 그들 중에서 단 두 마리든지 몇 쌍만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종이기 때문에 한 종이기 때문에 그 생물로서도 얼마든지 그런 특징이 있는 생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개들의 대부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품종들입니다. 인간이 일부러 그렇게 교배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들은 같은 종이기 때문에 대표만 태우면 돼요. 그렇게 보면 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생물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8식구만 탔죠. 그로부터 모습이 다른 이런 여러 다양한 종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그런 유전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 노아 가족의 후손들입니다. 한 핏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생물들의 숫자가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공룡과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야 공룡 그렇게 엄청난 공룡이 있는데 그거 몇 마리만 타도 방주가 꽉 차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가 공룡의 경우 굳이 다 큰 공룡을 태울 필요가 있을까요? 새끼를 태워도 되겠죠.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끼를 태워서 나중에 키우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방주의 크기는 얼마든지 그런 그 생물들을 대표들을 다 태울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뭐가 보입니까? 배. 어디에 있습니까? 배가? 지붕 위에 있죠? 여기 바로 일본 해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해일이라는 것이 바닷물이 대륙으로 올라왔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배가 들어올려졌다가 물이 빠지면 지붕 위에도 이렇게 걸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물결에 휩쓸려 다니다가 물이 빠지면 그 높은 산에 걸칠 수 있겠죠? 아라라산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실제 내용들하고 상당히 어떤 것이 다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연결해서 또 생각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교훈이랄까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믿는 자들은 데려가 천국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죠.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 죄악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이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현재 타락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를 그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는 처음의 그 상태, 낙원의 상태인 천국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생태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 이 리얼리티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간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창조와 그리고 타락 이 내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창조와 그리고 인류의 타락 이 과정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 과거에 실제로 심판이 있었다는 것,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심판을 앞으로 다시 오실 때 하시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하신 내용도 사실일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모두 잃게 되니까 참혹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갈 것은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과거에는 천국이었어요. 낙원이었었고 현재는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나쁜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정, 이것을 관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실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땅속에 들어있는 많은 식물들의 시체를 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성령 도자를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얘기하고 있으라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 모든 것들이 사실로 기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되고, 둘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과 생물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바로 아까 우리 일본 쓰나미 때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늦게서야 뒤늦게 나와서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죠. 그것처럼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상암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달은 것들이 우리 상암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상암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생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6월 22일 조윤정 목사님, 추창민 성도님, 23일 이종숙 권사님, 24일 이영웅 집사님, 조민영 어린이, 25일 정순환 집사님, 26일 한상식 장로님, 최보승 집사님, 임유진 어린이, 27일 김동수 장로님, 이렇게 생일 마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든든히 세우시는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 여기 계시다. 알겠습니다. 이거 열쇠 도와주고 친구들도 받아놨다가 그 다음 주에 필동기를 생각을 이번 주 끝나서 혹시 몰랐어요? 네. 오늘 나 집에 갔다 왔어요. 이게 천천히 진행되다가 또 오늘 진행됐다가 내가 고민했어. 저 지금 많이 이렇게 하얗게 많이 색깔이 연해지면서 이렇게 펴지더라고. 못 봤구나. 네.